나랑 상관 있나 하면 답은 뭐겠죠? 상관 있으니까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과학자라는 그 이미지가 보면 항상 깔끔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뭔가 양복을 입고 뭐 이런 삶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과학자를 갖다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생각을 자유롭게 가지고 그리고 무언가 남과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지는 않아요. 하지만 밖에 나올 때는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전 나이도 상당히 많이 먹었지만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미니언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니언즈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림을 이렇게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미니언즈 옷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2000년부터 근무를 해서 이제 20년 넘게 근무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제 양력을 이제 사주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공군에서 제트 엔진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의 제트 엔진을 정비하면서 그 제트 엔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때 근무했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여기 대구였어요. K2 비행단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 가 있었을 때가 올림픽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먹었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 생활 지나고 난 다음에 박사과정을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 석박사과정을 할 때 그때 제가 일본 동경공업대학에 잠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리랑 위성 2호, 아리랑 위성 1호는 그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사실 쏜 거고요. 2호 때 이제 개발을 시작했고, 아리랑 3호 발사를 일본의 타네가시마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 이제 가서 했던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정지궤도 위성 중에 지금 그 9시 뉴스를 보게 되면 기상위성 나오죠? 천년의 영상입니다 하면서 태풍 영상 나오고 하죠. 그 위성 개발했을 때가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같이 공동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동 개발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뭐냐면 차세대 중형위성이라고 해서 저희 항우연이 갖고 있는 인공위성의 거의 20년 가까운 개발 기술을 국내 그 업체에 이전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세대 중형위성이 1호가 내년 초에 발사가 되고 2호가 내년 말 그리고 4호, 5호가 계속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천년 위성을 이제 조립할 때 제가 조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달 탐사로 제가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달 탐사 그 우리나라 프로그램 아시죠? 그 달 탐사 프로그램에서 나사 휴스턴에 가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하고 회의했던 사진입니다. 또한 그 발사장 관련해서 그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하는 데가 이제 러시아인데요. 그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그 인공위성에 대해서 후발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는 조금 좀 어려운 나라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부탄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인공위성 기술을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기술을 그 교육을 시킵니다. 무료로. 그래서 그 강사를 제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 배움 및 경험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경험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영어는 아까 아시다시피 영계가 있었고 이런 일본에 있었죠. 독일어는 독일하고 제가 전공이 추진이었기 때문에 독일하고 거의 한 15년 가까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독일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독일은 못 갔습니다. 중국어는 재미삼아서 거의 한 20년 배웠습니다. 러시아어는 지금 러시아랑 같이 일을 한 지가 이제 한 7년, 8년 됐기 때문에 러시아를 또 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러시아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저희 천년위성 개발할 때 10년간 프랑스랑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스페인어까지 제가 총 11개국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걸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영어하고 일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통적으로 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들을 제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요새 미쳐있는 게 외발자전거예요. 외발자전거에 미쳐있는데 외발자전거 너무 재밌어요. 외발자전거 그리고 뭐 스쿠버 다이빙, 드럼도 치고 여기 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대금입니다. 대금. 그 대금도 불고 있습니다. 다만 다리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쓴 저서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우주비행선 추진공이라는 책을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문 책을 이제 일부를 같이 출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초소형 인공위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출간한 책이 있고, 또한 그 여러 가지 그 국민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인공위성 쉽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인공위성 책인데 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요. 자, 지금 그 우주 개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달 착륙한 게 1969년입니다. 지금부터 52년 전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사람이 달을 착륙한 적은 없어요. 사람이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돈을 많이 들어서 달에 갔었는데 달에 가보니까 별 쓸모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달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파란 지구가 있습니다. 이건 천리안위성이 촬영한 겁니다. 자, 천리안위성이 촬영한 것과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볼 수 있는 거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볼 수 있는 지구의 파란 지구라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의 중심점은 어디냐? 항상 미국입니다. 여긴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찍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우리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수탕에 나와있는 그 지구 영상을 보게 되면 전부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가 있는 그 영상밖에 없어요. 사진밖에. 이게 최초로 우리가 천리안에 찍어서 그 북위 우리가 몇 도죠? 32도인가 그렇죠? 그 북위 30도에 있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된 이 사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그 동영상을 보도록 하시죠. 혹시 항공우주연구원 와본 사람 있어요? 와보신 분? 없죠? 자, 의외로 말이죠. 자, 미국엔 나사가 있어요. 한국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있습니다. 나로 그 발사할 때 굉장히 많은 그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죠. 인공위성도 계속 쏘려고 할 때마다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데 의외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자,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항공, 그리고 위성, 그리고 발사체, 로켓이죠. 이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세 분야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이기도 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강연을 드리면서 항상 그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 말씀이 있는데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나로호예요. 그죠? 나로호고 누리호입니다. 로켓이죠. 발사체. 항상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주 개발을 얘기하면서 인공위성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로켓은 제가 안 해요. 항상 끝나고 나면 질문을 던지는데 뭘 던지자고 얘기를 하면 나로호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항상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리호는 어떻게 됩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기 다른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을 해볼까요? 자, 먼저 인공위성은 뭔지 한번 봅시다. 최초의 인공위성은 러시아, 옛날 구소련에서 발사한 스푸트니크라는 이런 조그마한 그 공 같은 위성이었습니다. 자, 위성이란 행성 주위를 일정한 주기로 도는 물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달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인공위성이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특수한 목적으로 움직이는 위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태양이 있죠. 지구가 있고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인공위성입니다. 달도 위성이긴 하지만 사람이 만드는 인공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주라고 하는 건 어디라고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말하는 우주의 경계는 뭐냐면 이 땅으로부터 100km 이상을 갖다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00km면 그렇게 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범위는 불과 땅에서 몇 킬로 안 돼요. 한 고도 3000m 올라가면 사람들은 산소가 희박해서 죽을 지경이 돼버립니다. 비행기가 나는 지점은 어느 정도 되냐면 고도 10km 정도 돼요. 다시 말해서 고도 100km를 나가려면 아직까지 100km를 나가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km 이상을 우리가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km면
제가 오늘 대전에서 왔어요. 대구까지 오는데 거리에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린 못 떠나고 있죠. 자, 그럼 인공위성 원리를 한번 볼까요? 인공위성 왜 인공이 될 수 있냐? 자,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자, 공을 힘껏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공을 던졌어요. 근데 여기 떨어지겠죠? 그러다 점점 세게 던져요.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세게 던지면 한 바퀴를 돌아서 자기 뒤로 올 겁니다. 이게 인공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도가 필요합니다. 우주학의 궤도에서는 궤도를 유지하려면 속도가 필요합니다. 궤도를 바꾸려고 하면 속도가 필요하고, 따라서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건 우주에서는 로켓밖에 없기 때문에 로켓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될 것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인공위성이 돌 수 있는 초기 속도를 얼마나 얘기하면 초속 7.9km,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28,000km입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가 지금 항속으로 날르는 일반적인 우리가 미국을 타고 가거나 유럽을 타고 가는 비행기가 시간당 1000km를 날라요. 다시 말해서 그거의 28배, 30배에 가까운 속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총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예요. 자, 그럼 이런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로 무엇이 있냐? 결국은 폭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켓의 다른 명칭은 뭐냐면 서서히 터지는 폭탄입니다. 다시 말하고 폭발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로켓이에요. 자,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세요. 줄을 갖다 줄고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짧은 줄을 갖다 돌릴 때 빨리빨리 돌려야 되죠. 자, 긴 줄이면 천천히 돌려도 되죠. 그걸 어려운 말로는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빨리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력이 세기 때문에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랑 인공위성은 고도가 685km인데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1시간 반만이면 돕니다. 90분이면 한 바퀴 돕니다. 지구를. 그러면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점점 멀어지게 될 때 어느 순간 갖고 굉장히 멀어지면, 자,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구가 자전하는데 하루가 24시간이죠. 따라서 그거는 24시간에 굉장히 빨리 돌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같이 돌기 때문에 멈춰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지궤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뭘 하냐면 기상위성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를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천년위성, 이것들이 있는데 이 특수한 고도는 얼마가 되냐면 36,000km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로켓들은 300km 이상을 올라가진 않아요. 잘. 대부분의 경우 300km까지가 한계입니다. 지구를 벗어나는데 너무 많은 그 연료가 들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따라서 685km 정도 되는 거는 올릴 수 있지만 이 36,000을 가려면 또 로켓 위성 자체가 자기가 한 달, 2주든 한 달이든 걸려서 36,000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우리 영화 속에서 인공위성을 많이 봅니다. 그럼 영화 속에서 인공위성이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마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마션 정말 재밌습니다. 영화 끝내줍니다. 마션은 그 과학적인 상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녹아들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화성의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예요. 화성에는 H가 없습니다. 자, 물은 뭐죠? H2O예요. 수소가 있어야 돼요. 화성에는 수소가 없어요. 근데 맷 데이먼, 이 양반이 어떻게 물을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영화에서 보면 착륙선이 있고 착륙선에서 연료를 꺼내서 태웁니다. 이 연료가 하이드로겐이라는 그 좀 안 좋은 물질이긴 한데, 이걸 태우게 되면 여기서 H를 뽑아낼 수 있고 또한 CO2에서 O를 빼서 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저씨도 이제 이런 일을 하지만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 쓰이는 실제 추력기예요. 추력기라고 하는 조그만 로켓입니다. 위성의 자세를 제어하는. 이거는 그 연료를 지금 맷 데이먼이 태우고 있는 이걸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드라진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화학식을 보면, 자, 어린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질소하고 수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질소, 수소가 깨져서 암모니아하고 질소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갖고 이거를 그 불을 때우게 되면
암모니아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냄새가 심하게 나면 심하게 날수록 굉장히 테스트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테스트를 할 때는 거의 코를 쥐어막고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맷 데이먼의 이 책을 갖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물론 씻을 물도 없었고 못 씻었겠죠. 근데 동료들을 만났을 때 동료들이 굉장히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막 썩은 내가 난다고 했는데 그 썩은 내가 뭐냐면 안 씻어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암모니아 냄새예요. 완전 화장실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우주에서 쓴 가장 좋은 그 우주선은 뭐냐면 월2라는 영화 알죠? 월2에서 보면 뭐 갖고 놀죠? 소화기 갖고 놉니다. 이 소화기는 그 그래비티에서도 소화기를 썼었어요. 소화기를 써서 우주에서 소화기를 뿌려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잘못 쏘면 제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건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우주인들은 자기들이 연습을 할 때 물속에서 움직입니다. 우주는 꼭 물 같아요. 물에서 움직일 때 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팔다리를 못 움직이죠. 그거를 내가 손으로 갖다 이렇게 살살살 움직이면서 내가 내 자신을 갖다 제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움직여요.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갖고 그러한 정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만화니까 만화에서는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구 근처를 돌고 있는 우주 물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월2를 보게 될 때, 월2가 나갈 때 지구 우주 쓰레기를 탁 뚫고서 나가요. 현재 지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우주 쓰레기가 있냐면 쓰다 보니 인공위성이 지금 현재 돌고 있는 것까지 합쳐서 인공위성이 5,500개, 추적 가능한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34,000개, 1에서 10cm짜리 우주 쓰레기가 90만 개 이상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궤도를 돌려면 시속 28만 km의 속도가 필요해요. 예전에 우주 왕복선에서 고치다가 스패너를 하나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 스패너가 지금도 28만 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속도로 그 궤도에 올라간다는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나도 28만 km로 간다면 별로 크지가 않겠죠. 하지만 지금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저렇게 우주 쓰레기가 많은데 어떻게 하냐. 우주 공간이 문제가 될 거 아니냐. 아직은 문제 없어요. 왜? 지구가 넓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엄청나게 넓어요. 다시 말해갖고 자, 엄청난 사막에다가 우리가 인공위성이 아무리 많다 손 치더라도 지금 보면 하늘의 인공위성을 간혹 하나 볼까 말까 해요. 다시 말해갖고 지구의 표면적으로 따지면 저게 사실 많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다. 아직은. 그런데 보면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옛날에 허블 망원경이라고 그 태양전지판에 이 우주 쓰레기가 부딪혀서 저렇게 망가진 경우에 있어서 수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왜 우리는 우주를 탐사해야 되는가? 우주 개발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 역시도 그것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만드는 건 우리가 뭐 필요하고 다른 나라를 탐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대체 우주 개발은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 엄청난 비용을 쏟으면서 왜 무슨 목성도 가고 토성도 가고 금성도 가고 그런 짓을 왜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를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왜 인류는 지구의 행성을 탐사하는가? 우주는 인류 미래의 보고 및 새로운 거주지다. 인류의 기원 및 우주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 해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 사진을 봐봐요. 자, 이 사진이 그대로 따지면 태양이 여기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입니다. 금성은 지구랑 거의 사이즈가 똑같아요. 화성은 지구의 3분의 1 정도 되지만 제일 지구랑 가까운 쪽입니다. 자, 하느님이 계시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건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왕성은 뺀다고 손 치더라도 이 태양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딱 지구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지구 바로 옆에 있는 금성은 온도가 어마어마하고 자, 지표면의 온도가 462도고 기압도 지구의 90배나 돼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화성은 요새 많이 얘기하지만 평균 마이너스 63도 그리고 기압은
이 지구 대기압의 1%도 안 돼요. 자, 그럼 보면 우리 지구가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왜 바로 옆에 있는 금성과 화성은 사람이 못 살았을까? 화성에서 물의 흔적도 찾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제 탐사를 했던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금성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때 금성을 왜 탐사를 하냐고 물었더니 금성 탐사의 원인은 뭐냐면 금성의 대부분의 대기는 CO2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뭐냐면 우리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짙어서 온실가스의 효과가 극대화된 곳이 바로 금성입니다. 온실가스는 어떤 거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은 통과시키고 그 에너지가 이제 흡수돼서 다시 밖으로 나가고자 할 때 그 막는, 그 밖으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온 열을 막는 그 가스를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물 종류 같은 얘기죠. 수분 종류를 얘기하는데, 자, 가장 영향이 큰 게 바로 이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양에서 들어오는 열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니까 지표면의 온도가 462도. 다시 말해갖고 나비 녹을 수 있는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저는 불지옥이 되어버린 거죠. 탐사선이 러시아의 탐사선이 한번 갔었는데 90분을 버틴 게 가장 많이 버틴 거였습니다. 자, 금성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화성을 또 보죠. 화성은 분명히 물의 흔적이 있고 예전에 생명의 흔적도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저기 사람이 못 살아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갖다 보게 되니까 저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가 대부분이 CO2,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과학자의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저 대기가 희박해졌을까? 여기는 대기가 엄청나게 짙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희박해졌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 뒤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자기장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걸 봅시다. 지구 반경 6,400km예요. 자, 직경으로 따지면 12,800km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높이는 얼마나 돼요? 기껏해야 1km? 1.5km? 해발 1000m, 1500m? 그 이상 올라가면 잘 살지 못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12,800km에 1km도 안 돼요. 아주 얇은 대기층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까운 데 보면 우리는 굉장히 그 사이가 넓다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우주적인 관점을 본다면 우린 지표면에 붙어서는 미생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조건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 여기서 먹고 살고 우리가 생각하고 놀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지구에만 있습니다. 가까운 옆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탐지를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혹여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지구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했고 온실가스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온실가스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성에서도 물의 흔적을 찾으면 뭐하면서 지구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시범 케이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을 탐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후손 그리고 애들이 언제까지나 번영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못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해야 돼요. 자, 지구자기장을 얘기를 해봅시다. 지구자기장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서 그래요. 우주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죠. 거짓말입니다. 우주는 엄청난 방사능이 있습니다. 단 태양 근처. 태양은 우리한테 필수 불가결의 존재예요. 하지만 태양은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내뿜습니다. 초창기에 러시아에서 그 개나 고양이 원숭이를 내보냈을 때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태양에서 온 방사능 때문이었습니다. 화성 탐사를 할 때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살거나 그게 아니고 태양에서 오는 방사능을 굉장히 많이 맞기 때문에 인간이 그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병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비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방사능을 차폐를 하면 돼요. 그럼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행성 탐사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죠.
태양에서 오는 방사능이 있는 태양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방사능에 어떤 바람이 오게 되면 지구 자체에서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이 저런 그 전하를 띤 방사능을 밀어내요. 그래서 밀어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러한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방사능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띠가 굉장히 그 센 띠가 보이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바넬렌 벨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넬렌 벨트는 뭐냐면 이게 그 자기장의 영향으로 우리가 자력선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어렸을 때 친구들 보면 우리가 자석을 보고 자력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죠. 마찬가지 자력선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자, 요 사이는 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자기장이 굉장히 강한 쪽입니다. 자, 북극 뚫려 있죠?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북극 항로 가게 되면 태양에서 오는 그 방사능 많이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 레디에이션 벨트가 있으면 이 방사능 쪽에서 여기서 방사능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쪽을 지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발사를 할 때 이 사이를 통과를 되도록이면 빨리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궤도 인공위성은 이 안쪽에 있는 방사능 대보다는 안쪽에서 움직이게 돼 있고 이 사이에서는 인공위성을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의 궤도는 띄엄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방사능 대가 우리한테는 별로 우주를 나오기 위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방사능 대가 없다면 우리 인류는 죽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지구가 멈추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지구가 멈추던 날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아니고 일단 먼저 얘기하죠. 바로 화성의 그 케이스가 됩니다. 화성은 멈춰 있어요. 핵이 멈춰 있으면서 자기장이 약해졌고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태양풍에 의해서 대기가 다 쓸려갔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그러면서 멸절을 했다는 게 정설이죠. 자, 보면 태양계에 탐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탐사선들을 보냈어요. 자, 태양에는 율리시스, 그다음에 수성에는 마리너, 그리고 금성에는 마젤란, 화성에는 마스클라임 오비터, 바이킹, 그리고 목성에는 갈릴레오, 토성에는 카시니, 그리고 여길 벗어난 건 보이저호, 그리고 해성을 탐사한 스타더스트, 엄청나게 많은 이런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인류가 살기 위해서예요.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화성에 사람이 가야 되는데 사람을 가려면 너무 보내기 힘들어요. 자, 화성이 도는 그 속도하고 지구가 도는 속도가 달라요. 한 3년마다 한 번씩 화성과 지구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태양계에서. 그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3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가면 3년을 화성에 살아야 되는데 화성이 알다시피 생존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스1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 마스1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화성의 첫 인류 정착지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네덜란드의 회사 마스1이라는 회사에 모집을 했는데 화성에 간다. 보내준다. 단 돌아올 수는 없다. 그래서 돌아올 수는 없는데 그러면 화성에 있는 그 비용은 뭘로 조달을 하냐? 화성에 가서 거기 있으면 거기서 현장 실중계를 합니다. 다시 말해갖고 그 리얼리티 카메라처럼 현장 중계를 하고 죽을 때까지 중계를 하고 그 방송권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면접을 해서 총 남자 50명, 여자 50명 예부를 뽑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원하고 싶었어요. 가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냐고. 교과서에 남을 수 있잖아요. 인류의 교과서에. 그리고 내가 처음에 남이 안 간 데를 가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원래 2022년 가을 지구를 떠나서 내년입니다. 내후년이 이제 그 지구와 화성이 이제 가까워지는 때거든요. 그래 그때 떠났고 2023년 봄에 딱 가면 죽을 때까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50명의 예부가 선정이 되고 그래서 2033년까지 20명을 정착시킬 계획이었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다가 교육까지 하다가 작년에 결국 파산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럼 나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 그 탐사를 하는 중에서 가장 요새 핫한, 다시 말해 가장 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사에서
을 다시 달에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그 여성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달에는 여성이 아직도 간 적이 없어요. 자, 달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성의 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중국에 보면 항아가 살았죠. 항아라는 살았고, 그 다음에 견우와 직녀가 살았고, 또한 그 아테네가 살았던 데가 달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여자를 갖다 이제 여기다 보내겠다. 상징적인 의미로. 아, 미안. 그 아테네가 아르테미스야. 똑같아. 여기서 얘기할 때 아테네라고 저기서 얘기할 때 아르테미스라고 아닌가? 아닌 것 같아? 그래? 어쨌든 둘 다 여자야. 자, 그래서 아테네는 딴 거다. 미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람을 갖다 내려보내는데 이 사람 내려보낸 이유가 무엇인가가 있어요. 이게 원래 뭐였냐? 오바마 때는 화성을 가자고 했어요. 화성을 가자고 했는데 이게 달로 바뀌었습니다. 달로 바뀐 이유가 있죠.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자,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양의 힘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크기의 로켓을 보내도 결국 달까지 가면 끝이에요. 그 이상 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는 지금 보는 것처럼 엄청난 크기의 로켓을 가고 간 다음에 여기서 그 게이트웨이라고 그 달 위성 궤도의 최초의 달 우주 정거장을 만듭니다.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우주 정거장에서 이 땅에는 이 남쪽 지역에 사람을 살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우주 정거장에 와서 다시 또 다른 로켓을 타고 먼 행성으로 탐사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이 게이트웨이. 이걸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구상의 그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것처럼 비슷하게 달에도 저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밑에 여기 달의 남극에 사람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사람의 남극에 왜 사람을 내려보내냐? 달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약간 기울어져 있고 항상 한 면만을 갖다 지구를 향하죠. 따라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면이 항상 영구적으로 그림자가 져 있어요. 영구적으로 그림자가 져 있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해성이나 뭐가 부딪혀서 그 안쪽으로 됐을 때 물이 안 녹아서 분화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부분에, 남극 부분에 지금 사람 분화구 안으로 들어가면 유성도 피할 수 있고 그 안쪽에 얼음도 있고 물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성과학자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두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진에 아무리 찍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형 달 탐사의 경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한국형 달 탐사가 나사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저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 중에 하나가 아주 어두운 곳을 찍는 카메라예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어두운 곳을 조도를 굉장히 높게 해서 찍는 카메라인데 저 카메라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남극을 찍는 겁니다. 남극을 찍어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곳, 그 안에 있는 그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에가 빤빤한지, 돌멩이가 많은지, 물이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나사와 같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까 보였던 그 휴스턴 가서 저희가 이제 협상을 했던 것도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달 탐사는 이제 내후년 2022년에 발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화성을 보죠. 화성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화성은 자기장이 멈춰서 자기장이 없어져서 대기가 쓸려 나오고 대기가 쓸려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멸절을 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기장이 멈췄다라면 그 자기장이 멈춘 걸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 거죠? 그걸 뭐냐면 지진과 같은 걸로 합니다. 지구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진이 있고 화산 활동을 합니다. 화성에서는 지진이 잘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식어버렸으니까. 따라서 이런 인사이트 탐사선을 보낸 다음에 땅에 이렇게 깊은 탐지공을 받고 여기에서 그 지진파라는 걸 측정을 해서 과연 화성이 지금 제대로 살아있는가. 다시 말해서 생명체는 없지만 화성이라는 행성 자체가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계획은 아까 잠깐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었지만 그 영상에도 보였지만 굉장히 많은 위성을 우리가 1992년 우리별 1호를 초기로 해서
아리랑 인공위성 1호가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1999년에 발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리랑 2호 사업이 시작된 2000년부터 입소를 했는데 그 뒤에 아리랑 2호, 그 다음에 천리안, 아리랑 3호, 아리랑 5호, 아리랑 3A5, 그 다음에 차세대 중형위성, 그리고 정지궤도 복합위성들 3개, 그 다음에 6호, 아리랑 위성 7호, 이렇게까지 엄청난 양의 위성들을 개발을 해왔죠. 사실 20년 만에 이 정도까지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뒤에도 지금 보면 한국형 발사체도 있고, 그리고 달궤도선도 또 발사를 할 거고, 달 착륙선도 2030년까지 하고, 2035년에 소행성 귀환도 하고,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15년 뒤예요. 자, 15년 뒤면 여기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 15년 뒤면 항공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태까지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갔어요.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금들, 그리고 제 세금, 그리고 국민들의 지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됐던 거예요.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면 이게 하다가 중간에 없어지면 우리 이렇게 안 하겠지만 앞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자, 초소형 인공위성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갖다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건 워낙에 큰 위성을 만들죠. 보통 인공위성 하나 만드는데 한 3천억 정도 듭니다. 근데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따라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공위성들이 있습니다. 한 사방 10cm의 이런 큐브에다 만드는 것인데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것을 만드는데 이 키트도 팔고 또 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정도 하냐면 한 1억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학에서 1억 원 정도에 만들기 쉽지 않죠. 따라서 그 큐브 위성 경연대회라는 걸 합니다. 경연으로 하는데 작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5번째인데 6번째였죠. 자, 이런 큐브 위성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큐브 위성을 만드는 돈을 지원을 하고 거기서 지원 돈 가지고 대학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다 하면 발사까지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좀 기술적인 실력이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있습니다. 바로 캔셋이라는 겁니다. 캔셋은 뭐냐? 원래 나온 그 개념은 뭐였냐면 그 콜라캔 있죠. 콜라캔 안에 인공위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자부품을 넣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로켓이라든지 아니면 풍선으로 띄워서 높이 올린 다음에 거기서 떨어뜨리면서 떨어져 내려오면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위성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연으로 하고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걸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교육도 시켜줍니다. 두 번째, 저런 키트도 다 줍니다. 뭐가 필요하냐?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기존의 이 큐브셋과 그리고 이 캔셋의 다른 건 뭐냐면 기존의 인공위성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것들,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맨날 수집만 하는 쪽이 있습니다. 나사 같은 경우도 나사나 아니면 이사 같은 경우 미국의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 유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그쪽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들을 항상 제안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 맨날 보던 것만 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 못해요. 근데 여기 어린 친구들은 생각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미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임무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이것은 이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룹별로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교육도 무료로 다 시켜줍니다. 물론 상도 많이 주죠. 자, 그 다음에 인공위성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YTN 사이언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에 들어가서 인공위성을 치시면 인공위성에 대해서 저희 이 책이 원래 인공위성 이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쭉 시리즈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인공위성이라는 책은 교보문고에서 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PDF로.
그리고 이 동영상 자체는 그 책을 동영상으로 잘 재미있게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마디 도움이 될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너무 어린 친구들이라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사실 안 좋을 때마다 한 가지씩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도 뭐 연구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제가 연구소 생활이 100% 저한테 좋을 수도 없어요. 제가 100% 제 생을 만족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 안 좋은 시점도 많이 와요. 그 시점이 왔을 때 저는 대신 그러면 그때 아무거나 하나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이 나중에 지나갔을 때 이게 내 인생에서 완전한 실패는 아니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재미삼아서 배우는 게 악기를 배워도 좋고 아니면 뭐 무술을 해도 좋고 아니면 다시 말해서 뭐 어학 공부를 해도 좋고 모두 좋으니까 하여튼 그 시점이 지나갔을 때 나중에 최소한 그래도 그때니까 그걸 했네 라는 느낌이 들도록 가장 큰 건 뭐였냐면 저는 사실 군생활이었습니다. 군생활에 갔을 때 원래는 원래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군대를 안 가셔도 되죠. 그 특례를 많이 받으시는데 저는 사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갔어야 됐고 근데 군대를 딱 가서 훈련소가 끝나오는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한 번도 그걸 부러워 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나름 다 해봤는데 공부는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군생활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공부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난 군생활이 나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는 어디서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거 잘 들어.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고 깨져. 자, 이게 뭔지 알아?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면 안 샌다고 그래. 다시 말해갖고 흔히들 많이 하는 뭔지 알아? 나 지금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는데 내가 무슨 기회만 딱 줘주면 나 열심히 할 수 있어. 보통 영어 같은 거 만약에 영어나 뭐 이런 거 나 영어 지금 못하는데 만약에 나 미국이나 한 3개월만 갔다 오면 나 영어 잘할 수 있어. 될 것 같아? 안 돼 절대.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 새고 깨지고 박살나. 다시 말해갖고 외국 나가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아저씨는 외국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만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탄탄한 기반이 딱 닦여있잖아? 어느 정도가 딱 되면 외국 나가서는 자기가 이만큼 느는 게 느껴져. 왜 몰랐던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잖아? 아무것도 안 돼. 절대 안 돼. 한 가지만 알려줄게. 아저씨가 일본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유학생들이 있는데 거기 저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왔어.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갖고 자기 하나의 자기 재능을 갖다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걔는 난 아프리카 애한테 그 얘기를 했어. 왜 니네 그 타악기 같은 거 안 치냐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나라에 무슨 악기가 있는데 너는 왜 그걸 안 하니?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시 말해갖고 걔네가 볼 때는 우리도 그렇게 잘난 나라가 아니었거든.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는 우리 걸 모르잖아. 그래서 그 뒤로 지금도 보는 게 뭐냐면 나는 국악기를 나름대로 배우려고 노력을 해.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뭐냐면 영국에 갔는데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영국을 갔어. 자, 영국에 갔는데 말도 이상하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밥도 먹어야 되겠는데. 근데 단어도 보니까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 앞에 마트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홈플러스 주면 거기 테스코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 모든 물건마다 이렇게 레이블, 다시 말해서 레터리가 붙어 있는 거야. 이름표가.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말, 속옷, 다 전자부품까지 어느 쪽에서 안 가르쳐주는 공부 보고가 오고 있더라고. 저녁에 퇴근하고서 6시에 딱 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거기 2시간씩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계속 외운 거야. 적고. 그렇게 하니까 유학 가서 몇 년 산 사람보다 영어가 훨씬 뛰어나더만. 다시 말해 어떤 상황이 되든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없어. 모든 상황에서만 자기가 방법을 찾으면 항상 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나한테 만약에 어느 나라든 가서 한 몇 개월만 살게 하면 난 그 나라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물론 잘하지 못해도. 자, 천천히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내 경험상 배우고 익히는 거 있지,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 그게 말이지 남이 가지지도 못하고 나만 가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득이 돼. 가장 좋은 거야. 두 가지만 생각해.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고 깨진다.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거. 나에 대한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기술력은 한 20년만 해도 정말 볼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든다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켓 같은 경우도 지금 10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로켓을 쏘아 올리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로켓을 우주에 올린 나라가 지금 11개 나라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12번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커졌죠. 네. 자격증은 자격증보다도 사실 우주항공 분야는 지금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단순하게 예전에는 사실 고전적인 분야였어요. 기계라든가 아니면 뭐 전자, 전기 이런 분야였는데 지금은 그 분야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자격증이 필요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면서 팔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나사의 우주인 선발 기준을 보게 되면 우주인 선발 기준에는 반드시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물학 박사학위나 아니면 의학 박사학위 있어야 됩니다. 복수 전공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유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개발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을 개발을 하려면 같은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은 있어야 됩니다. 자, 초소형 인공위성 큐브위성 같은 경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큐브위성은 자, 10cm, 10cm, 10cm인데 이거 키우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10cm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자체에서는 인공위성은 항상 궤도를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공위성 지구에 항상 끌어당겨집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궤도를 다시 올려주고 하는 이런 로켓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조그만 위성은 그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궤도에 들어가면 지구에 끌려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써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임무는 뭐가 있냐? 수없이 많은 걸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진 찍는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음성 송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위성에서 대형 인공위성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했던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초소형 위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대형 인공위성 한 3천억이 들어요. 그리고 쏘아 올릴 때도 어마어마한 발사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조그만 인공위성 여러 다 띄워서 이 인공위성 서로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큰 인공위성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소형위성의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술은 지금 상당 부분 발전되어 있고 이거를 뭐에 쓰냐면 지구상에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 가서 2개, 3개를 같이 싣고 올라와서 실제로 2개, 3개를 떨어뜨려 보내서 가까이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로서 화성을 탐사하는 그런 임무도 지금 수행하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부품이 워낙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 보면 아실 거예요. 옛날 10년 전의 핸드폰과 지금 10년 후에 지금 핸드폰이 할 수 있는 일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컴퓨터 한 대
아니 뭐 방 안에 있던 이만한 컴퓨터 한 대보다 더 능력이 좋은 게 바로 이 핸드폰이니까요. 또 질문 있습니까? 응. 가장 많이 하는 일? 책 보는 일. 이게 공부를 굉장히 하고 싶었다고 그랬지. 근데 이게 다시 말하고 직업이 되니까 우리의 굉장히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맨날 새로운 걸 공부를 해야 돼. 한 가지에 익숙해지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술이 항상 발전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새로운 걸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필요해. 그냥 어느 정도만 하고서 난 이것만 하면 됐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끝없이 이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능력과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응. 지금까지 발사한 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16개인가로 알고 있지? 물론 이제 조그만 거 빼고. 네.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항공우주연구원 들어오고 싶다면 일단은 그 관련된 전공 쪽을 갖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공이라는 거는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공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주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었고 생물학 쪽을 해도 우주 쪽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우주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나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나사 볼트가 아니고 나사는 가면요 미국 전체가 나사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나사에서 숱하게 많이 일하는데 물론 거기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반개적인 그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나사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거 있죠? 나사에서 나온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변기였어요. 변기. 우주 변기. 우주에서 응가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소유주 발사체라고 러시아 발사체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한번 터졌었어요. 국제우주 정거장에서 배변 패드가 꽉 차가지고 주결증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그 변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고 그게 위닝을 한 게 거의 200억인가 뭐 그랬죠? 그 과제 나온 게. 그러면 그 변기 하는 사람들은 내가 우주랑 관련이 없을 텐데 하지만 우리 먹고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일상생활 쓰는 것도 전부 우주기술로 나온 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그리고 정수기, 그리고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체온됐죠? 체온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이거 여기다 꽂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접촉식으로 하죠? 자, 비접촉식은 뭔가요? 그거 쓰는 기술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성을 딱 갔을 때 행성을 보면서 행성의 온도와 그리고 행성의 대기가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기술을 우리가 원격 탐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안 됐을 때 온도를 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우주 기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발견될 수 있죠. 지금도 계속 발견되지.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그건 천문학 쪽이라서 아저씨랑은 조금 상관은 없긴 한데 계속 발견은 되는데 자 외계인 얘기를 누가 많이 물어봐. 외계인이 있냐고 믿냐. 난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있다고 믿어. 근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아시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 우리 인류가 외계인을 만나게 된다면 인류는 멸망한다. 자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달까지 가는 것도 제대로 못 가고 화성도 제대로 못 가요. 근데 저 머나먼 별에서 여기까지 지구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적인 능력과 그리고 기술력은 거의 감히 대비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행성을 갔어요. 행성을 가서 찾았는데 표면에 보면 분홍색에 막 젤리 덩어리처럼 진짜 역겨운 애들이 냄새도 나고 그리고 시간마다 똥도 싸. 얘네들이 바글바글거려요. 지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싹 죽여버릴 거라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 뭐냐면 우리 인류가 좀 더 먼 우주를 나가기 전까지는 외계인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 오는 이유도 뭐냐면 너무 멀어서 못 온다예요. 만약에 올 수 있다면 우리처럼 생명체가 아니고 전혀 다른 형상의 어떤 지적, 영적인 존재라면 가능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아직까지 못 만난 이유가 그겁니다. 또 질문 있으면. 마지막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면 이제. 아, 예. 다음번에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 쏘는 게 좀 있나요?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있습니다. 지금 여기 2020년, 지금 2020년이잖아요. 원래 요것들이 원래 2020년에 발사했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요 뒤 다 발사할 겁니다. 그대로 다 발사할 겁니다. 조금씩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그대로 다 나오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뒤로도 여기도 이만큼이 더 있을 겁니다. 혹시 발사할 때 우주 공원에 가가지고 참관한다거나 그런 거 있나요? 발사는 저희가 그 발사장 자체는 위험하기 때문에 갈 수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 플로리다 발사를 할 때는 상당히 떨어진 데서 이제 구경은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나로 발사도 굉장히 떨어진 그쪽에서는 볼 수는 있었죠. 그렇게는 보실 수 있어도 직접 들어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단위로 초 단위로 전부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결코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해주신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